그런데 여기서 당이란 말을 당나라라는 당자로 안 보고 하늘당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장단경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장단경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호왕 즉위 기묘. 주호왕 때, 호왕은 무왕을 말합니다. 주무왕이 기묘년에 즉위했는데 봉기자 조선이라. 기자를 조선이라는 나라에 봉했다. 그래서 기자조선 말하는 거거든요. 당군 내이의 장단경. 당군이 이에 장단경에 옮겼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자 조선을 통치하던 당군이 기자를 피해서 장단경으로 이사를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랬다가 이 당군이 후에 환은어 아사달 후에 돌아와 어디로 돌아와? 아사달에 돌아와 숨었다. 그래서 산신이 되었다. 그 수가 1908세였다. 이런 삼국유사의 그 고조선조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장단경이라는 단어, 아사달이란 단어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사달이 어디냐 하는 것은 아사달은 조선할 때 그걸 아사달로 비정을 했습니다. 그럼 장단경은 어디냐? 당군이 이사를 갔던 장단경, 기자를 피해서 이사를 갔던 장단경, 그거는 지리적으로 어디냐? 하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장단경에서 장단경 전체를 어떤 지명으로 보지 않고 땅 이름으로 보지 않고 당이란 것이 하늘을 나타내니까 당경이라는 것은 천신을 모신 신궁으로 봤어요. 하늘신을 모신 신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당군이 천신을 대행하기도 하니까 당군신일 수도 있고 또 천신일 수도 있는 신입니다. 이게 경자를 썼으니까 기자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고 해서 피해간 곳을 장단경이라고 하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피해가기 전에도 있었던 곳이 경의 성격인 터에 있었을 텐데 그 경도 있고 새로 옮겨간 경도 있었다. 그럼 경이 두 개였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을 천신을 모신 곳으로 보고 그 신궁을 높여서 당경이라고 했다. 그래서 장단경은 천신을 모신 신궁을 합쳐서 그 신리를 모셔둔 곳을 장단경이라 했다. 이런 풀이로 해서 고대의 그 원시 신앙적 원시 종교적 그 세계로 이 장단경을 풀어서 이것은 지명이라기보다도 신의를 모신 신궁으로 보자. 그러면은 장단경 위치가 어디냐 하는 비정하기에 곤란한 문제는 해결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니까 당궁 신의를 모셨던 곳은 그냥 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옮겼다가 다시 세월이 조금 편안해지자 다시 후에 돌아와. 어디로 돌아와? 아사달에 돌아와서 그 뒤로는 산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장단경은 지명이 아니라 신궁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지명 비정의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 이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왜 당초문이 그래 추상적인 표현이 되느냐? 당초의 하늘 기운은 태양의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의 에너지는 고대 문화 운용의 중심 에너지로 작용하지만 실체를 볼 수 없기에 늘 추상적 문양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당초문은 무수한 문양으로 분화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러한 논리로 동방의 당초문은 서방의 전래 문양이 수용된 문양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되어 서방 전파론을 동방 자생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당초문이면 당초문인데 또 인동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동문. 그래서 인동문하고 당초문을 이걸 혼동하고 구분을 못하고 또 두 개를 합쳐서 인동당초문이라고도 하고 도대체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가름해 가지고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동문과 당초문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까? 두 개를 혼재해서 같이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미술계의 실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당초문과 인동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당초문은 지금까지 앞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당나라 풀도 아니고 하늘 기운의 초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 기운의 초문하기 때문에 고대 문양의 중심 문양으로 됐고 추상적 표현으로 됐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변화하고 재탄생하는 문양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인동문은 뭐냐? 구라파 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일본 근대 건축가의 시족격인 대북격인 이또 추우타라는 분이 계세요. 이동충태. 이분이 이동충태 이또 추우타라는 분이에요. 일본 근대 건축의 창시자입니다. 또 동경대 교수이기도 하고 학술원 회원이기도 하고 하여튼 일본 근대 건축의 시족격인데 이분이 일찍이 구라파로 가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그래 구라파에 가보니까 사원 그런데 천장에 이 당초문이 한없이 그려져 있거든요. 특히 이집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 사원의 그 천장, 벽 이런 게 전부 다 그게 당초문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래 그걸 설명하길 그게 마치 인동문과 비슷하다. 인동문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서양의 8m를 인동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동문은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흔합니다. 함경북도를 제외하고서 우리나라 각 산야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동초예요. 인동문이라 인동초인데 인동초가 5월에 핍니다. 근데 5월에 필 때는 이렇게 백색이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황색으로 변합니다. 금색으로. 처음에는 백색이었다가 나중에는 황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은화라고 말해요. 금은화 또는 금은등. 가마 올라가는 등나무와 같다 해서 금은등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에는 이걸 권초라고 해요. 권초. 옛날에 우리가 담배를 권초라고 그랬습니다. 담배 그거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담배는 대꼬바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피우는데 서양의 권초는 이렇게 말아가지고 낱개비로 해서 피우기 때문에 그 권련이라고도 하고 권초라고도 했죠. 말권자입니다. 권초라고 했습니다. 곧 덩굴풀이란 말이죠. 인동초는 5m까지 뻗으며 오른쪽으로 S자형으로 감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서구의 당초는 그게 8m인데 8m를 또 추타가 인동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 그걸 당초문과 같은 것으로 보고 두 개지를 합쳐가지고 인동 당초문이라고 요즘 학자들이 그래 자주 쓰더라고요. 인동 당초문. 그럼 인동이 앞에 나고 당초문이 뒤로 빠지니까 마치 인동문이 더 오래된 선행된 문양 명칭 같고 당초문이 후발 명칭으로 오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인동문과 당초문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섞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동문이란 말이에요. 인동문. 이런 건 이제 아직 피지 않은 것이고, 요게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당초문입니다. 강서 우현리 중묘 현실의 벽에 있는 것인데 비교적 선명한 당초문이라서 제가 땄어요. 이렇게 S자형으로 한없이 뻗어나갑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보면 어떻게 형태적으로 좀 비슷하게 보이니까 이 또 추타가 인동초문을 당초문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백제 부여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금동광배의 당초문입니다. 이 당초문들 보세요. 이 부여의 당초문의 금동광배인데 얼마나 정교하며 화려합니까? 이것도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하늘 기운을 나타낸 것이죠. 다음에 이것은 부여 능산리 고분 널방이라는 것은 시체를 담은 관을 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관의 방을 널방이라고 그럽니다. 그 천장에 있는 모사본인데 이걸 당초문으로 저도 봐요. 당초문. 지금 이걸 연화문으로 해석하는데 천장에 무슨 수성식물인 연꽃이 올라가겠습니까? 고대 연꽃이라는 것은 전부 그 불교적과 습합되면서 붙인 명칭이고 그 원료는 전부 다 태양문이에요. 태양문. 천장이니까 위니까 이게 태양문입니다. 이거 하늘 기운이에요. 하늘 기운. 샥 흐르는 그 하늘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고대인들의 하늘 기운과 하늘 문양을 상징하는 상징 기법입니다. 예.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이게 어떻게 또 연꽃도 정확하게 아니죠. 연꽃도 아닌데 연화문으로 비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통일 신라시대 당초문 와당인데 안막새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와 같은 당초문이 아주 현란하게 새겨져 있는데 통일 신라시대이기 때문에 한결 화려하고 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죠. 여기에 이런 공작새, 새도 첨가되고 그 뒤에 조선시대에 와서 분청자기에 보면 이런 문양이 있어요. 이런 문양도 이러한 문양의 후대에 와서의 변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문양을 그 문양사적에서 분청자기 이 문양을 무엇으로 이름 붙였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분청자기의 문양은 상당히 정교하다기보다는 토속적인 기운이 세고 귀알 같은 거 가지고 도공들이 화공들이 석 이렇게 그리는 그러한 문양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침이 없고 거침이 없는 비정교한 그 맛이 아주 이 분청의 색깔과 결합이 되어서 이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 916년에서 1126년 신라 말쯤 해서 고려 초기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제 책에는 이 요나라가 요자를 풀이한 말도 있죠. 근데 이 요도 거란족인데 이 거란족은 태양 숭배와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뭐냐면 천신 숭배 사상이거든요. 태양 숭배 사상이에요. 우리는 샤머니즘 그러면 무교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무당이고 그것이 미신이고 아주 원시 종교고 뭐 이렇게 원시 종교를 하는 것은 맞아요. 무교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좀 고급 용어로 말하면 신교거든요. 신교. 무슨 신? 태양신. 그게 샤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 숭배의 원시 사상이 투영된 그게 요나라의 종교입니다. 그 귀족묘의 큰 석관의 장식된 문양인데 여기 잘 보십시다. 여기에 이러한 것이 당초문입니다. 근데 이 당초문의 표현이 전부 다 활활 타오른 불꽃 문양으로 되어 있어요. 왜 초문이 뜨거운 불하고 결부되었느냐? 이것은 당초는 곧 태양문을, 하늘 기운을 형상화한 상징 기법이다. 이걸 이 문양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용은 천신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이고 또 지령을 상징하는 여기에는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 그러니까 천신과 지신의 결합입니다. 천정지령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천정과 지령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고대 거란 민족들의 사유세계, 원시 종교의 세계의 상징 기법이다. 이 화염무늬, 이건 태양무늬고, 이 태양무늬를 갖다가 한없이 뻗어나가는 덩굴풀로 당초로 형성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그 해석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또 논의를 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